자, 이번 시간은 제 9차 시 한주광조와 정보광조 편이 되겠습니다. 당나라 멸망 후에 5대 19개 그런 분열기를 거치고 송왕조가 중국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러나 이 황하를 지배했던 이 북송 시대에는 북쪽 거란족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고, 뒤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공격을 받고 결국 송나라는 화북지방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이동을 해 갑니다. 이 항저우에 도읍을 둔 당시 이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만에 도읍을 둔 남송 시대가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금나라와 이 남송은 몽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원이라고 하는 정보광조가 중국 천하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한주광조는 한족이 세운 왕조를 얘기합니다.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 같이 한족이 세운 왕조를 얘기하고, 이 정복왕조는 주로 유목 민족으로서 이 한족 왕조를 공격하고 한족을 지배했던 그런 왕조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정복왕조가 송을 공격해서 화북의 연운 16주 땅을 지배했던 이런 요, 그리고 화북지방 전체를 지배했던 금, 그리고 중국 천하를 지배했던 원 같은 왕조가 이 정복왕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당나라 멸망 이후에 송나라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5대 19 시대라고 하는데, 이 5대 19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나라 멸망 이후에 중국은 다시 분열기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당나라 말기 지방 절도사들이 이제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들을 바탕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주전층이라고 하는 한 절도사가 당나라 수도 장안을 정복하면서 이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중국은 그야말로 5대 19개 분열기에 빠지게 됩니다. 화북지방은 5 왕조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와 같이 5 왕조가 교체하면서 화북지방을 지배했습니다. 이 5 왕조가 다스리던 그런 시기는 극히 짧습니다. 오른쪽 지도 밑에 5대 흥망성쇠라고 하는 도표가 보이는데, 후량은 기껏 16년 정도 통치를 했고, 후당은 13년, 후진은 10년, 후한은 불과 3년, 후주는 9년, 이렇게 기껏 1대나 2대에 못 미치는 그런 짧은 통치 기간을 가졌습니다. 대신에 강남 지방에서는 10개의 나라들, 지도 보면 10개의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죠. 10개의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자, 송 건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60년 5대 마지막 왕조였던 후주, 이 후주의 절도사 출신인 조광윤이 왕위를 찬탈하고
송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의 식국도 이제 정복을 해서 중국 천하를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광유는 자신도 절도사 출신이고 절도사로서 자기 군사력으로 왕위를 차지했지만 자기 또한 다른 힘이 있는 절도사에 의해서 또 언제든지 공격당하고 왕자리를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 태조 조광유는 절도사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송왕조 때 황제권은 그 어느 시대의 황제권보다 강화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 만화가 나오는데요. 당나라 때만 해도 힘 있는 문벌 귀족 같은 경우는 황제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이제 권한을 행사했는데 송나라 이후에 이 관료 체제가 강화하면서 신하들은 완전히 이제 굴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황제 아래 관료 체제를 이렇게 강화시키게 됩니다. 자, 송나라는 황제 중심의 정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삼성육부제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생 관련 정책 결정은 중소상과 문화상에서 했지만, 그리고 이 상사상 아래에 육부를 통해서 집행이 됐습니다만, 따로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군사권, 감찰권,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추미론을 두었고, 황제 직속으로 또한 관리들을 감찰하는 어사들을 두었고, 또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3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직속으로 이와 같이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군사 지휘권, 감찰권, 재정권이라는 막강한 이러한 그 권력을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송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시라고 하는 이제 과거 시험에서 이제 관리를 최종 선발할 때 당나라와 다르게 임금 앞에서 최종 시험을 치렀습니다. 임금이 직접 선발을 했습니다. 그 시험이 전시라고 합니다. 전시. 그래서 모든 관료는 다 황제에 의해서 선발되게 되죠. 그래서 이 관료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모든 관료들을 황제가 직접 뽑고 장악을 했고, 그리고 군사권, 감찰권, 재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사도 사실 이 자기 군대를 건드리고 있었는데, 송나라 때부터는 황제에게 그 지휘권을 지방 군대라도 황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황제의 명령 없이는 군대를 이동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송왕조는 이전에 당나라나 그리고 5대의 5 왕조가 지방 절도사의 군사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왕조를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방 절도사의 힘을 굉장히 군사력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사권을 직접 장악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문치주의라고 해서 문관 관료들에 의한 통치를 단행했습니다. 결과 국방력 강화에 소홀히 해지게 되고, 그 결과 군사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의 주변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요나 특히 서하에 매년 비단과 은을 받다 바치면서 세패로 제공을 하면서 겨우 왕조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년 바치는 비단과 은이
뭐 수십만 냥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이 비단이나 은을 매년 바치면서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치주의로 군사력이 약해지고 주변국들, 요사와 같은 주변국에 막대한 세패를 바치게 되니까 군사비가 크게 늘어나죠. 재정이 악화되는 거죠. 더구나 재정 악화를 촉진한 것은 이 문치주의 정책으로 많은 관료들을 양산했습니다. 이 관료들의 수만 명이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더욱 이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매년 이 관리들에게 들어가는 봉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지주제가 더 강화되죠. 그래서 지주들이 농민들의 토지를 사들이거나 뺏으면서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 농민들은 결국은 이 지주의 전호로서, 즉 소작농민으로서 어렵게 살아가게 되죠. 또 중소상인도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치주의로 인한 그런 폐해가 재정 악화와 농민과 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 신종은 왕안석을 등용시켜서 부국강병책을 마련합니다. 이걸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왕안석의 신법은 이 보수 관료들 그리고 대지주들의 그런 반대 속에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균수법을 제정해서 물가를 이렇게 조절을 했고, 또 청묘법을 시행해서 농민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농민을 보호하려고 했으며, 희역법을 실시해서 대상인으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또 모욕법을 실시해서 실업자를 이렇게 구제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보마법으로 군사력을 강화시켰는데요. 일단 보갑법을 통해서 이 시포를 일보로 해서 징집을 하게 되고 훈련시키고 결국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보마법을 실시해서 농민들이 말을 기르게 하면서 병마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자, 송나라와 주변 국가의 정보 강조 간의 그런 대립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송나라는 건국부터 거란이 세운 요나라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5대의 마지막 왕조인 후주 때 요나라가 이 말장성 이남의 화북지방의 아주 노른자의 땅 16개의 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걸 연운 16주라고 합니다. 화북지방의 말장성 이남 화북지방의 노른자의 땅입니다. 오늘날 북경을 포함하는 땅입니다. 이 16주를 이 요나라가 이제 지배를 계속했던 거죠. 그리고 송나라는 요나라에 매년 막대한 형제관계를 맺고 막대한 세패를 바치면서 이 영토를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여진족의 성장으로 이 만주에서 여진족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금이란 나라를 세우고 요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죠. 그리고 송을 공격해서 이 송나라 지배했던 화북 땅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송나라는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서 이 남송 왕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화북지방 만주와 화북지방을 차지한 금나라와 그리고 한족 왕조 남송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됩니다. 자, 송나라의 지배층은 4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와 5대까지만 해도 귀족들이 이제
지배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송나라 때는 이 관료 체제가 강화되면서 또 전시라고 하는 과거 시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귀족 세력은 무너지고 새로운 지배층 사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방의 주로 지주 출신이고, 그래서 전호를 부리면서 자신의 넓은 토지를 경영했고요. 또 과거 시험을 통해서 유기적 지식을 갖춘 관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는 이런 사대부들이 지배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대부, 당시 사대부의 생활 모습을 담은 이제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송나라 때에는 상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농업 생산력뿐 아니라 수공업이 발전했고, 인구도 당나라의 2배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 남성 때에는 강남 지방 개발을 본격화하게 돼서 벼 농사도 이모작을 짓게 됩니다.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 거죠. 또 저습지 개간을 통해서 농경지를 늘렸고, 수공업도 상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상인들의 조합도 만들어지고, 작이라고 하는 수공업자들의 조합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무역도 아주 발달해서 비단, 도자기, 차를 세계 각지로 수출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는 주변국들의 압박으로 육로를 통한 무역은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바다를 통한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항구에는 시박사를 설치해서 무역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화폐도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동전 외에도 교자나 회자 같은 지폐가 발행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송나라 당시 수도 개봉의 시장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얼마나 활기차게 상업 활동이 벌어졌는가, 얼마나 개봉이란 도시가 화려했는지 알 수 있죠. 자, 송나라 때에는 주희에 의해서 새로운 유학이 성립됩니다. 주희가 완성시킨 새로운 유학은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또는 주희의 이름을 따서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이 유학은 철학적인 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의 원리나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자 했던 철학적인 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성리학은 대의명분을 많이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왕양이라고 해서 왕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치자라고 하는 그런 기본 입장에서 충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지주전호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던 그러한 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송대 예술, 구어체 노래 사가 유행했으며 북화와 남화라고 하는 그림, 북종화, 남종화라고도 하죠. 이러한 그림이 많이 그려졌고요. 징떠전에서는 도자기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특히 청자나 백자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송대에는 과학도 발달해서 화약, 나침판, 인쇄술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전파돼서 이 세계 과학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게 되죠.